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10년 넘게 시아버님 병수발을 들었던 제가 왜 제 자식들에게는 나를 요양원에 버려라고 말했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배운 것도 없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한테 뭘 더 바라겠니? 애 낳고 집안일이나 잘해. 결혼 1개월 차 시어머니가 내게 던진 첫마디였다. 그때 나는 24살이었고 그 말의 무게가 앞으로 40년을 짓누를 줄은 몰랐다. 1985년 봄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의 집은 시내에 2층 집을 가진 제법 괜찮은 집안이었다. 반면 나는 시골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다. 아들이 뭐가 급해서 이런 여자를. 중매쟁이 아주머니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내뱉는 말이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만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다. 신혼집은 따로 마련하지 못했다. 2층 작은 방 하나가 우리 부부의 공간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를 깨웠다. 게을러서는 여자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밥해. 그날부터 새벽 5시 기상이 일상이 됐다. 시부모님, 시동생들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아침을 먹고 나면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나가는 것도 마뜩잖아 했지만 돈은 벌어와야 한다며 모순된 요구를 했다. 맞벌이는 해야지. 식충이처럼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만으로 놀고 먹을 거야?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뭘 사려고 하면 또 한마디 했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함부로 써? 공장에서 8시간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 준비가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마루에 앉아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적만 했다. 야채는 왜 이렇게 크게 썰어?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대충 해?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가난한 것이 죄였고 배우지 못한 것이 죄였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출신을 들먹였다. 결혼 1년 차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기쁨은 잠깐이었다.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3대 독자야. 입덧이 심해 토하고 있어도 집안일은 계속해야 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무거운 이불을 혼자 빨고 있었다. 어지러워서 잠깐 쉬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임신이 유세야? 우리 때는 애 베고도 농사일 다 했어. 그날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기를 잃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귀한 손자를 이렇게.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1년 후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다행히 순산이었지만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이라니.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 해. 쓸모없는 딸을 낳고도 뭘 잘했다고 누워있냐는 성화의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딸아이는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다. 이번에도 딸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에게 딸만 줄줄이 낳는 것도 재주라며 비아냥댔다. 남들 다 낳는 아들도 하나 못 낳는 게
그 말을 들으며 젖을 먹이고 있던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말은 한심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참고 살아. 참으라고? 언제까지? 시어머니는 두 손녀를 천덕꾸러기처럼 하찮게 대했다. 아들 하나를 더 낳으라는 압박은 계속됐고 나는 결국 셋째를 임신했다. 셋째는 아들이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드디어 아들이구나. 고생했어. 처음 듣는 칭찬이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딸 둘은 그럼 뭐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손자만 귀여워했다. 손녀들에게는 사사건건 구박을 일삼았지만 손자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벌떡 일어났다. 우리 손자, 뭐가 필요해? 딸아이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랐다.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상장을 대충 보고는 내던졌다. 여자애가 공부를 잘해봤자 뭐해. 시집이나 잘 가야지. 딸아이의 얼굴이 굳는 걸 봤다. 그날 밤 아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랑 윤영이는 안 좋아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에게 잘못은 없었다. 그저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무렵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불렀다. 내가 병수발을 들어야지. 며느리 돌이 아니야? 시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다. 내가 모든 걸 도맡아야 했다. 공장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대소변을 처리했다. 밤에도 수시로 깨서 돌봐야 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너무나도 지치는 나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간섭과 지적만 했다.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밥은 왜 이렇게 해? 빨래는 제대로 된 거야? 시동생들은 가끔 얼굴만 비쳤다. 명절이나 제사 때였다. 그때도 일은 내 몫이었다. 시동생네 며느리들은 손님처럼 앉아있고 나 혼자 음식을 준비했다. 형수님이 맏며느리시잖아요. 시누이도 명절 때 와서는 나를 부려먹었다. 언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가져다 줘. 그렇게 10년이 병수발을 했고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 기간에도 나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일했다. 조문객을 응대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했다. 장례 후 49제까지 마치고 나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유산 문제였다. 시아버지는 집과 예금, 약간의 부동산을 남기셨다. 장남인 남편이 가장 큰 몫을 받았다. 시동생들은 불만을 쏟아내었다. 10년간 병수발 들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그게 당연한 도리지. 그게 무슨 공이라고 따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폭발했다. 10년을 내가 희생했는데 다들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받는다고 불만이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뭔가가 무너졌다. 참고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시어머니는 더 까다로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졌다. 국은 왜 이렇게 짜? 어제는 싱겁다더니 오늘은 또 짜.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사사건건 트집이었다.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별했다. 손자에게는 넘치도록 용돈을 주면서
손녀들에게는 용돈 한 번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을 마주 앉혔다. 이혼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40년을 참았어. 이제 더는 못 살겠어. 남편은 당황했다. 이혼은 안 돼. 체면이 있지. 체면? 내 인생은? 우리는 며칠간 말다툼을 했다. 결국 남편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분가하자. 당신 고생한 거 알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면 우리끼리 살자. 나는 망설였다. 정말로 분가가 가능할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약속해. 진짜 나갈 거야? 그래, 약속할게. 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여러 번의 싸움이 더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구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깨끗한 새 아파트였다. 시어머니에게 이사 소식을 알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장남이 어미를 버리고 나간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자주 찾아뵐게요.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아. 시어머니는 며칠간 밥도 먹지 않으며 항의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도 일단은 내 편을 들어줬다. 이사 날 짐을 싸서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주하듯 말했다.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가서 니들이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지만 나는 오히려 가벼웠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천국이었다.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았다. 음식을 어떻게 하든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딸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다. 처음 몇 달은 반찬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주 1회 정도 방문했다. 그러나 갈 때마다 불편했다.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바보여. 너희들 나 귀찮아하는 거. 시동생들도 자주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점점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40년간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큰딸은 결혼도 했다. 나는 딸에게 당부했다. 시댁에서 힘들면 참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80대가 됐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남편이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어머니 혼자 두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내 동서가 말했다. 요양원은 어때요? 시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요양원은 좀 불효 아니야? 그럼 누가 모실 건데? 모두의 시선이 나와 남편에게 향했다. 둘째 시동생이 말했다. 형님이 유산을 제일 많이 받으셨잖아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는 자식들도 안 하는 병수발 10년이나 들었어요. 그래도 형수님이 맏며느리시잖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못 모셔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안 돼요. 절대 안 돼. 결국 요양원으로 결정됐다. 시동생들은 입소금과 월비용을 놓고 또 다퉜다. 형님이 반, 우리 셋이 나머지를 나누자. 왜 우리가 반이나 내야 해? 유산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 남편은 결국 입소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월 비용은 형제들이 나눠내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래,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하마. 예전의 강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다. 나이 든 그분은
그저 외롭고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요양원 입소 날 나도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다. 방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정순아.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셨다. 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목구멍에 걸렸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식사 잘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양원을 나오며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식들이 찾아갔다. 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챙겨 가끔 들렀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유해졌다. 치매 초기 증상도 보였다. 너 누구야? 저 며느리 정순이에요. 아, 그래. 정순이.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도 동정도 안도도 아닌 묘한 감정.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전화를 했다. 어르신께서 며느리분을 자주 찾으세요. 저를요? 네. 며느리 정순이가 어디 갔냐고 자꾸 물으세요. 그 말을 듣고 요양원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왔어? 네. 고생 많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요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나는 손주들도 있는 할머니다. 나는 손주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사랑한다. 가끔 큰딸이 시댁 이야기를 한다.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참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남편은 요즘 많이 늙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어렸을 때 너희 엄마 많이 힘들게 했지. 아들이 아빠 어깨를 토닥인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나는 3일간 상주로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이분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미워해야 할까? 그러다 깨달았다. 용서도 미움도 아닌 그저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분도 그분 나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한 여자. 그렇다고 그분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나도 이제 노인이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40년 만에 찾은 웃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명절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큰딸, 작은딸, 아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까지.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가신 거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나중에 엄마 아빠도 늙으시면. 딸이 말을 흐렸다. 아들이 끼어들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모실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식탁 위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 말 잘 들어. 나중에 엄마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아이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요양원 보내.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절대로. 작은 딸이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짐이야. 병든 노인은 짐이 되는 거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막았다.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면서 뭘 배웠는지 아니? 돌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거실이 조용해졌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까지도 쉴 틈이 없어. 씻기고, 먹이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야.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 큰딸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그래, 엄마야. 그래서 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너희들 인생이 제일 중요해. 너희가 엄마 모신다고 직장 그만두고 인생 포기하고 가정 희생시키는 거 엄마는 못 봐.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 병수발 안 시킬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요?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다. 요양원에는 전문가들이 있어.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나아. 그래도 큰딸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 말씀 듣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럴 필요 없어.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야. 대신 자주 와서 얼굴이나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을. 나는 남편을 봤다. 당신도 늙어요.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 돌보다가 둘 다 쓰러지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대신 돌봐줘? 말만 해.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요양원에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부모는 어떻게 모시는지 봐봐. 다들 힘들어해. 그래도 불효 아니야. 오히려 효도야. 너희 인생 망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부모 마음이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거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엄마 적금 통장이랑 보험 서류야. 엄마 아빠 요양원 비용은 여기서 나갈 거야. 너희들 돈 쓰지 마.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 맞아. 요양원 가는 게 내 노후야. 큰딸이 흐느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너 기억나? 시댁 이야기하면서 울던 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참지 말라고. 그래. 내 인생을 살라고 했지. 그 말은 엄마한테도 똑같이 적용돼. 작은 딸이 물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외로울 수도 있지. 그런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괴로워.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가 아들인데, 제가 모셔야 하는데, 아들이라고 다 모셔야 해? 그게 무슨 조선시대 법이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며느리한테 잘해주라고 했잖아. 며느리한테 병수발 시키는 게 잘해주는 거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너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엄마가 겪은 일을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엄마 말 꼭 기억해. 나중에 엄마가 치매 걸려서 너희 못 알아보고 밥 안 먹었다고 우겨도 요양원에 그냥 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 엄마, 약속해. 셋 다. 큰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작은 딸과 아들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주 와.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큰 효도야. 손주들도 데려오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 엄마.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당신 진심이야? 그럼 거짓말 같아요? 하지만 40년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누구한테도 짐 안 되고 살고 싶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뭐해요. 그냥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여보.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엄마로서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다. 오늘도 나는 산책을 나간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는다. 평화롭다. 40년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지금 처음으로 내 인생이 가볍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겠다고. 정순 씨,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문화센터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전화로 묻는다. 글쎄,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는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해는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자유롭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